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태웅입니다. 저는 요즘에 집 나설 때마다 옷 뭐 입지? 이 고민부터 하는 것 같아요. 분명 아침 저녁엔 추운데 낮에는 포근하고 맑았다가도 비가 내리고 확실히 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일교차도 큰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보기 무섭다라는 말 참 자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뉴스 보기 무섭다, 또 터졌을까 봐. 증시 보기 무섭다, 또 떨어졌을까 봐. 기름값 보기 무섭다, 또 올라갔을까 봐.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건 기름값이죠. 내려갈 땐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바로 성큼성큼 올라가고, 설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누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김현주 평론가님, 누가 보면 거의 전쟁 끝판인 줄 알겠어요. 전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경고 또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그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차기 지도부들 역시 이 차기 지도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놓았는데요. 네. 앞서서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수뇌부를 뱀 머리에 빗댔습니다. 그래서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 그리고 핵 노선을 고수할 경우, 이런 전제를 붙였습니다. 뱀머리를 계속 자르는 참수 작전을 이어가겠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러니까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즉 다음 수뇌부의 경우에도 반미 그리고 핵 노선을 지속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반면 이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일부 이란인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댄스를 추면서 기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게 트럼프 댄스예요? 그렇습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고요. 지난 대선 과정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지금 저 트럼프 댄스, 트럼프 맞아요. 춤, 이것을 빌리지 피플의 YMCA에 맞춰서 흥겹게 추는 모습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상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과 함께 이런 엄포도 놓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경고 들은 상황에서 쉽게 차기 지도부 못 나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망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굉장히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이미 선출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행방은 묘연한 상태거든요. 네. 하메네이의 아버지인 하메네이 못지않게 굉장히 강성인 인물로 알려져서 만약에 선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경고 속으로는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차기 지도자로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후계자 선출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서요, 그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그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그 모임인 전문가 회의가 있는데 그 전문가 회의가 열리는 건물 자체를 폭발을 시켜버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란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화상 회의까지 열면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을 선출 절차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로 굉장히 유력한 상태인데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 둘째 아들은 공습 때 테헤란에 없어서 살아남은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지금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극단적인 상황, 공습을 피해서 몸을 피해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하메네이가 남기고 간 천문학적인 재산들입니다. 하메네이 자산이요, 최소 147조 원에서 최대 294조 원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란 국가의 예산을 웃도는 어마어마한 정말 막대한 재산이거든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장기 독재를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스위스 비밀 계좌 등에 분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자산의 행방은 그럼 누구에게 들어갈지, 그리고 차기 지도자가 유력한 차남 손으로 모든 자산이 넘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을 향해 경고 메시지 날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격침 당시 모습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김민성 기자님, 확실히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장대한 분노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장대한 분노에 세계인들은 오히려 분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공격의 일환으로 잠수함을 이용해서 이란 전함을 격침한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잠수함이 적의 함정을 격침한 첫 번째 사례이고 역사상 두 번째로 기록된 핵 잠수함 실전 격침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 이란 전쟁 와중에 우리의 K-방산의 위력도 증명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화제가 된 또 다른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개한 요격 장면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날아드는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이 요격용 미사일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천궁2,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이 천궁2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지금 저 모습, 저 요격 미사일이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186발, 그리고 드론 812기를 투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천궁2 국산 방공 무기로 90% 이상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자, 이 천궁2는 고도 한 15에서 20km 상공에서 요격을 하는데 360도 전방향에서 발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실전 기동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90%가 넘는 요격 솜씨를 보여줬는데, 일단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성사를 해서 당시 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가 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이 된 건데 굉장히 높은 요격력을 보이면서 K-방산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지금 이 K-방산의 우리 위치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건 그렇고 허주연 변호사님, 결국에는 지금 전쟁 중인데 현지에 아직 우리 교민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다행히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이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명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500명 정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인접국에도 여전히 교민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한인 회장이 전달한 영상인데요. 밤낮 할 것 없이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이렌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는 굉장한 긴장 상태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한인 교민들이요, 국경을 넘어서, 사실은 사선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해요. 18시간 동안이나 육로로 목숨을 걸고 이동한 끝에 이집트로 무사히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동 사태 여파로 현지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속속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역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발이 묶였던 한국인 여행객 40여 명이 오늘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이란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끌던 이두희 감독을 포함해서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던 전 국가대표 선수 이기재 선수 포함해서 이란 교민 20명 가까이가 오늘 저녁 6시 20분경 인천공항 통해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뒤에는 인천공항에 이 20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현재는 아직까지 40명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교민들과 여행객들이 속속들이 더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도 봤듯이 저 상공에서 그냥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직접 밤낮 없이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현지 사람들 무서웠을지 가늠이 안 되고요. 비행기에서 그렇다면 내려서 지금 이제 우리 공항의 땅을 밟는 순간까지도 이분들 걱정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외행 소리 나면서 뭐가 어디 가서 그냥 퍽퍽 터지는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호텔 주변에도 몇 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관광하다가도 떨어졌었고 무슨 박물관에 갔었는데 아부다비에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건물 안에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오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폭탄 떨어져서 뭐 불나고 뭐 이런 거 사진 찍고 좀 그렇게 했었어요. 아유 그 여자들은 막 울고 그랬어요. 폭탄 떨어질 때. 그래갖고 예 무섭고 이제 아무래도 엄청 두려웠겠죠 남자들보다는. 그 저 호텔 방 안에서 있는데 저녁 한때 10시쯤에 쓸 때가요.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뭐 앵 소리 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올려. 그러시면서 또 공습 경보 같은 거를 직접 현지에서 듣고 공습 경보는 몰랐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떨어지더라고 올려. 최명기 원장님, 저분들이 지금 무슨 뭐 파병간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일 수 있는 그냥 여행객들이잖아요. 네. 지금 저기 저렇게 가서 저런 일 겪게 됐으면 이건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트라우마로 남느냐 안 남느냐는 그 일의 강도도 있지만 결과가 중요해요. 처음에 내가 느꼈을 땐 굉장히 작은 일이라 느꼈지만 그게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나한테 빚게 돼서 내가 다치게 됐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이 나중에는 트라우마로 연관이 돼요. 네. 저 일 자체는 엄청나게 커다란 일이었고 네. 아마 저분들이 주위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이런 고생을 했지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높지만 저거로 인해서 특별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기존에 굉장히 공황 장애라든가 불안 장애가 있으셨던 분은 아마 저거로 인해서 촉발된 공황이나 공황 발작 같은 게 아마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럴 땐 이제 치료를 갖다 필요로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최명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왔던 저 영상들이 해당 여행객분들이 직접 현지 상황을 전해주신 그 영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지금 와 저렇게 심각할 수 있구나. 저게 자기 눈앞에서 저렇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놀랐을지 가늠이 안 되고요. 자,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또 문제가 지금 저게 들어온 게 모든 교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뭐 교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에 체류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여행객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중동 탈출 행렬에 속하게 된 것은 아닌 결과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두바이의 경우만을 살펴보더라도 한 370여 명의 여행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항편 구하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아이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유 숫자, 그 경유지가 작아야 그나마 고생을 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유지가 좀 적게 되는 편에 항공편이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마저도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장기 체류가 될 경우 이게 또 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류비도 들어가죠. 먹기는 해야 되니까 또 식비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여행객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지원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든 그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그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체류가 길어지거나 혹은 육로로 긴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뭐 여권이나 이 뭐 유효기간 이런 여러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냥 여행객으로서의 마음인데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저 여행객으로 하면은
돌아와서 이렇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런 경우에?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한 것이요. 저렇게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험사의 대부분의 약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면책약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한 사고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험 배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뭐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험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사유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보험을 통해서 배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모로 여행객들 뭐 돌아오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무튼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상황 여전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기약 없이 발만 동동 구르던 우리 국민들 하나둘씩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이지만요. 나머지 관광객들도 신속하게 어서 무사히 복귀하길 바라겠습니다. 오, 김묘성 기자님.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휘재 씨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휘재 씨는 정말 한때 예능계를 종횡무진하면서 90년대는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고 또 2000년대는 최고의 MC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이휘재 씨가 지난 2010년에 결혼을 해서 2013년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온 가족이 정말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었죠. 맞아요. 쌍둥이 아빠의 이미지로서도 굉장히 또 방송가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말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휘재 씨 본인도 그렇고요. 가족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휘재 씨의 가족은 캐나다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입니다. 이휘재 씨의 아내 문정원 씨가 SNS에 오랜만에 근황을 올렸는데요.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네. 어느새 3월 2026년 그리고 캐나다에서 찍은 일상의 사진을 함께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저 오랜만에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고요, 최명기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오랜 침묵 속에 전해진 이제 근황이다가 보니까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우선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4년 동안이나 자숙했으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충분하다. 아하. 그러나 또 싸늘한 시선도 있었는데요. 굳이 안 보고 싶다. 시간이 흘러도 여론이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반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저 쉽게 돌아서지 않겠다는 여론이 도대체 뭐였죠? 일단 지금 최명기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어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2016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일단 지난 2016년 한 연기 대상 시상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배우 성동일 씨를 상대로 무례한 진행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듬해 2017년에는 놀이공원에서 장난감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일명 먹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입니다. 이때는 이웃과의 층간소음 갈등 논란이 있었고 또 같은 해 열린 연말 시상식에서는 역시 또 한 번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소감 발표 도중에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등의 논란이 계속 불거졌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휘재 씨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주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휘재 씨가 방송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논란이 이어지니까 이휘재 씨가 2022년 1월 이후에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4년 동안 공백기를 보내면서 캐나다로 아예 이민을 간 것이 아니냐, 은퇴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내 문정원 씨의 이 SNS 근황이 알려지면서 이휘재 씨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 방송에 복귀한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복귀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도 맞습니다. 이휘재 씨가 KBS의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의 녹화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불후의 명곡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22년 1월 배틀 인 더 박스 이후로 약 4년 만에 공백을 깨고 KBS 불후의 명곡으로 복귀를 하게 된 셈입니다. 자, 김현주 평론가님, 어찌됐건 논란은 많았지만 지금 4년 만에 복귀를 한다면 과연 대중의 시선을 다시 좀
사로잡을 수 있을지요? 글쎄요,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접촉을 하고 또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 지금 출연한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PD의 말을 좀 빌려서 그 정황을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휘재 씨가 꾸준히 그동안 방송 복귀를 준비해 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출연 논의가 진행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연자의 한 사람으로 출연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방송됐을 때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사실상 아직 쉽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서 이휘재 씨가 무리 없이 복귀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아니고 그들. 자, 분명 얼굴은 웃고 있는데 대체 그 미소 속에 어떤 사연 숨겨져 있던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의미로 잠 못 드는 수요일 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명에서 전설이 되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들의 무대 덕분에 그 무대에 흠뻑 빠져서 아마 잠 못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어제 무대에서는요, 실력은 물론이고 개인의 서사까지 꽁꽁 숨겼던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요,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수 조성환 씨인데요. 조성환 씨 얼굴이 낯익다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다 처음 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살짝 있는 것 이분입니다. 이름은 잘 몰라도 이렇게 소개하면 좀 아실 것 같아요. 19년 차 트로트 가수 정미애 씨의 남편입니다. 사실 조성환 씨는요, 4남매 육아 그리고 외조, 살림을 도맡아 했던 슈퍼맨 아빠였습니다. 그동안은 사랑꾼 남편으로서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가수로서 홀로 서게 하겠다라고 무대에 등장한 거죠. 정미애 씨 굉장히 노래 잘하잖아요. 그렇다면 남편 조성환 씨의 실력은 어떨까요? 준비된 화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저도 그 가수라는 꿈을 가진 지는 참 오래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 저희 와이프 옆에서 많이 보필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시간이 많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조성환이라는 사람이 저런 목소리로 저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 발에 안기어 꿈꾸던 창가에 시들은 장미꽃 이 마음 따라오네 사랑했는데 서로가 좋아서 김현주 평론가님, 노래를 다 못 끝내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간절해서일까요? 아무래도 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 이제 심리 또 보는 분들의 마음마저도 울컥하게 만드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조성환 씨는 아내 정미애 씨와 함께 20대 초반에 같은 소속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소속사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꿈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자그마치 4남매를 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아이 낳고 키우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부부가 모두 이렇게 골몰을 했는데 몰두를 했는데 이후에 아내가 먼저 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남매를 키우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내는 저렇게 바깥 활동으로 바쁘다 보니까 조성환 씨가 그것을 이제 다 도맡아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외조를 정말 상당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내조 같은 외조 같은 내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성환 씨가 이번에 이렇게 큰 도전을 하면서 본인의 꿈을 다시 키우면서 그 무대에서 너무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이제 폭죽이 확 올라가고 터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무사히 마쳤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좀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더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정미애 씨의 남편이 아닌 가수 조성환 씨 이름으로 멋진 무대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대 간절한 사연을 가지고 오른 사람 또 있다고 하죠, 변호사님. 이분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은 남다른 오. 모습이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분 지금 보세요. 뭐야, 내려오는 저게?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계단을 뭐죠? 아주 뭔가 뒤뚱뒤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흉내내는 건가? 무슨 온몸을 흔들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균형 감각은 장난이 아닌 것 같죠? 네. 관광버스 춤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올해 환갑 맞은 백원영 씨입니다. 바로 우리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저 모습으로 만난 적이 있던 분인데요. 맞다. 생각난다. 네, 본래 직업이 버스기사인데 그냥 버스기사 아니고 춤추는 버스기사로 SNS상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우리 뉴스파이터에도 출연을 했다가 나 60세 돼서도 계속 춤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진짜 환갑 나이에 춤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까지 선보이면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저 노래 실력 너무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땠을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198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태지와 아이들의 이준우, REF의 박철우, 소방차의 도건우, 박남정 씨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크루 생활을 했었어요. 무슨 사랑 깊이를 차로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돌아 차례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한 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또 돌리자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자, 옆에서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이 무릎 나가겠는데 모르셨는데 지금 아니 굉장히 지금 반갑고 흥겹긴 한데요. 제가 이거는 의학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최명기 원장님, 환갑에 저런 게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한 건 저분이 했으니까요. 일단 가능한 거죠. 네, 그래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분은 무릎이 굉장히 심한 관절염도 없고 목에 흔한 디스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심장도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며 본인이 어렸을 때 했던 댄스의 동작을 갖다 그동안에 좀 반복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과 운동신경도 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무릎에 대해서는 저 동작은 그다지 권하고 싶진 않은 동작인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은 자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버스 몰지 않고 관객몰이 계속 하실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백원영 씨 다음에 등장한 분. 앞에서 반응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두 분이 좀 긴장될 것 같은데 김민선 기자님? 그런데요,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한율 군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귀여워.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어린 소년입니다. 귀여워. 올해로 9살입니다. 초등학생 김한율 군이고요. 미소가 정말 귀엽고 예쁜데 네. 한율 군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무대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꼭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는 건데요. 엄마를 위해 부르고 싶었던 노래는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한율 군의 미소 속에 비친 그 사연은 무엇이었을지 영상으로 같이 들어보시죠. 네.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서
제가 7살 때 보고 영영 못 봤거든요, 맨날. 그래갖고 제가 TV에 나오면은 엄마 마음이 좋아지면서 다 나을 것 같아서 영영 못 봤거든요, 맨날. 내 이름 하시고. 아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잘 모른대. 그래 이제 엄마가 다 나와서 나오면은 엄마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노래도 더 엄마랑 같이 연습하고 무흥연설에도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고 그러고. 그래요. 자, 바로 음악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되쇼. 달림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하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하시죠. 거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내 이름 하시죠. 거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네, 한율 군은 저렇게 씩씩하게 불렀는데 저 관객석하고 지금 저희는 좀 눈가에 눈물이 좀 맺히는 것 같아요, 안지훈 기자님. 네, 김한율 군 엄마가 아픈데 엄마가 한율 군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작은 고사리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건데 9살이란 나이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감정을 보여줬죠. 노래를 마치고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율 군이 이렇게 무대를 마치고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갔죠. 그 직전에 어머니의 부고 소식은 전해 들었습니다. 저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는 몰랐던 상황이었고 심사위원들만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9살 아이에게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제작진은 이 한율 군의 아버지, 즉 보호자 그리고 이 충분한 상의와 또 상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소식을 한율 군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율 군 그 얘기를 듣고 씩씩하게 울지 않을 거다. 내가 울면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슬퍼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한율 군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도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더욱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눈물 없이 굉장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또는 가셔서 아주 행복해하며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재미, 웃음, 감동 모두 최고치입니다. 히트 안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0분입니다. 뉴스파이터와 함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묘성 기자님, 제목만 봐도 아찔합니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시각은 새벽 2시 57분이었습니다. 무려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어두운 새벽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가네.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틀고 그 순간에 불꽃을 튀기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화물차는 갓길로 밀려나서 도로 표지판 기둥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고요. 아이고. 역주행하던 승용차 역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영화 장면도 아니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렇죠.
시각으로도 새벽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속도로상에서 이러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건데요. 지금 저렇게 거꾸로 도로를 거꾸로 가던 저 운전자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무려 15km를 역주행을 했던 15km. 것인데요. 그렇죠. 와. 역주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톤 화물차 운전자가 기겁을 했던 거예요. 역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에 놀라서 방향을 급히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앙분리대와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차끼리는 부딪히지 않았지만 비접촉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당연히 저 새벽 3시인데 지금 자기가 오고 있는 방향 맞서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일은 왜 일어난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경찰 조사 결과 70대 이 운전자 역주행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아이고. 전해졌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성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허주환 변호사님. 자, 운전자가 치매 환자라면 형사처벌 책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랑 사고 피해를 이렇게 본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를 당했잖아요. 어쨌든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역주행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범행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치매 환자가 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평가돼서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그 범행 당시의 사물에 변별할 능력 자체가 완전히 없고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판단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 피해를 본 화물차 운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치매 환자가 가입한 보험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차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보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자비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치매로 인한 사고였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고요, 김유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2024년입니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라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이것이 정말로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조회수를 늘리고 관심을 받기 위한 가짜인지 논란이 굉장히 가득했던 가운데 이게 실제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이 더 컸던 그러한 콘텐츠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어제였고요.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에게는 징역 6년, 집도의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김유성 기자님이 방금 설명해 주셨던 이 충격적인 유튜브 영상 일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심장도 뛰잖아, 봐라.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약 먹고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그거. 못지어야. 심장도 이러지 않잖아. 지금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심장이 이미 뛰고 있는 36주 아이를 살해한 거예요. 이거 안진영 기자님.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심장이 잘 뛰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죠.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산부인과 의료진 900만 원을 받고 이 낙태 요구에 응했습니다. 자,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 임신 상태에서 낙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그다음에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자,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판단했고요. 냉동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며 느꼈을 그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장과 집도인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 실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 어떤 형 받았나요? 허준 변호사님. 검찰이 살인죄의 공범으로 산모를 기소를 했는데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법원에서는 살인죄의 공범을 인정을 했습니다. 산모도 태아의 심장 소리를 직접 확인을 했고 수술 전에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도 했고 그리고 유도분만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아이를 낳으려는 의사가 아니라 비용 문제라든가 흉터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체 내에서 낙태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아서 출생한 다음에 모종의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고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살인 공범을 인정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요? 일단 공모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의사였던 데다가 살아서 태어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아이를 사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출산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역형을 선고받았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건 세상 밖으로 나온 새 생명의 숨을 잔혹하게 끊었습니다. 할 말 있으신가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다는 말로는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묘성 기자님, 벌써 제목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달 18일이고요. 한 부부가 전남 한평에 있는 처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별세한 장모님의 빈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찾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을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소 장모님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모녀의 안부가 궁금해져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요즘 통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도 걸렸던 이 부부는 떡을 챙겨서 그 해당 모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뒷이야기가 궁금해지죠, 김현주 평론가님. 네, 이웃집 모녀 왜 그동안 모습이 안 보였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보일러가 꺼진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집안의 냉기가 아주 싸늘했다고 합니다. 방안을 살펴보니까 40대 엄마는 배가 부푸른 채 저렇게 누워 있었고 또래보다 훨씬 야유어 보이는 9살 딸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밥을 해 먹은 흔적 내지는 먹을 만한 음식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40대 엄마는요, 휴대전화 요금이 오랫동안 이 체납이 되는 바람에 외부와 상당 기간 단절된 삶을 살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얼마나 지금 춥고 배고팠으면 지금 저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 남편은 왜 불도 떼지 않고 저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원도 가지 않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40대 엄마는 돈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는 언제 했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묵묵부답이었죠. 자, 이 남편은 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모녀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죠. 진단 결과 이 40대 엄마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복수가 차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살 딸도 벌써 며칠째 끼니를 거른 상태였죠. 이 엄마는 수액을 맞으면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 사이 이 남성은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아이에게 따뜻한 떡국을 먹였습니다. 저거야말로 정말 이웃의 관심이 목숨을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명기 원장님. 맞습니다. 저걸 보다가 보니까 공동체라는 단어가 떠올라져요. 네. 결국은 어머님이 오래 살았고 거기서 이제 따님도 있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의 이웃은 또 나의 이웃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챙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런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다는 게 참 소중하게 여겨져요. 네,
김민성 기자님, 근데 일단 당장은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모녀를 위해서 일단 사비로 일부 병원비, 난방비 보태주고요. 또 가족을 수소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관할 면사무소를 찾아서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까지 밟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녀는 긴급 생계 지원 그 대상에 선정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고 따뜻한 관심 나눠주신 그 이웃분 중 이 남편분께서는 다름 아닌 목포 해경이셨는데요. 그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웃집과 너무 다정하게 잘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아파 있는 엄마의 생각나서인지 식사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먹어라 하면서 간식과 간단한 식사를 사주셔서 그 아버지하고 오늘 오전 중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인천의 대형 병원에 이렇게 다시 입원하게 된 걸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전수 있도록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전화를 따뜻하게 2번이나 전화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차에서 또 두 딸과 또 같은 가족들이 어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정말 아직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하고 나서 앞으로는 좀 이웃분들과 인사도 좀 더 잘 나누고 좀 더 밝은 얼굴로 다녀보겠습니다.